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모라생지 썰 주제는 아인슈타인 업적입니다. 예, 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죠. 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예, 아주 뭐 물리학계의 아주 대본자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 하도 뭐 아인슈타인 하니까 뭐 이 사람이 노벨상을 막 어? 되게 여러 번 탄 줄 알아요. 한 번 탔어요.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 한 번 탔고요. 그리고 그탄 그러니까 노벨상을 탄 주제가 일반인들은 하도 뭐 얘기하니까 상대성 이론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고요. 광전효과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수차례 검증을 하는 실험들이 이제 많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상대성 이론이 옳다. 그거는 아인슈타인 이제 죽고 난 뒤에 이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사실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나뉘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상대성 이론 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 그래서 이제 중력파나 블랙홀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예, 그 외에도 아인슈타인 업적이 참 많습니다. 보면은 뭐 브라운 운동, 보즈 아인슈타인의 규물, 그리고 EPR 역설이 있고, 레이저도 아인슈타인이 관계가 돼 있어요. 예, 아주 그냥 여기저기 끼어들죠. 흔히 그 낄끼빠빠를 모른다 그러죠. 딱 그 상황에. 심지어는 고체 결정의 비열까지도 이 아인슈타인의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전효과. 예, 광전효과는 아마 이미 여러 차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 이 금속판에 빛을 비춰요. 그러면 이제 금속판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인데, 아무 때나 방출되는 건 아니고 그 빛의 진동수가 충분히 높아야 되죠. 진동수를, 최소 진동수를 뭐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 뭐 지금 이 자료의 경우에는 차단 진동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강전효과 현상이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하면은 설명이 안 되었죠. 그러니까 파동성에 따르면 진동수가 아무리 낮아도 빛이 밝으면 좀 에너지 쌓이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뒤에 전자가 방출된다. 그리고 반대로 빛이 너무 어두우면 진동수가 높아도 에너지 쌓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전자가 방출된다. 그러니까 빛의 파동성으로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실제 실험해보면 안 그래요. 예상이 다 깨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빛은 광자라는 입자의 흐름이다. 그래서 에너지가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는, 그러니까 HF 또는 람다분의 HC 파장으로 쓰면, 그리고 운동량은 람다분의 H 이렇게 된다는 이걸로 빛의 파동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광준 효과를 설명하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이걸로 노벨상 탄 거예요. 이걸로 뭔가 아인슈타인 업적에 비해서는 좀 야게야게
자, 다음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상대성 이론,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계속 검증을 받았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되는 중력파, 그러니까 중력파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고 난 뒤에도 계속 검증을 받아요. 예, 그래가지고 중력파하고 관련해서 1993년에 이 두 명이 노벨상을 탑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탑니다. 그래서 러셀 앨런 헐스, 그리고 조지프 후턴 테일러 주니어, 이렇게 여기서 헐스가 테일러의 제자예요.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노벨상을 탄 거냐면, 그 좀 무거운 별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초신성이 됐다가 이제 뻥 폭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별이 되는데, 그 중성자별 중에 중성자별은 되게 빠르게 회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치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쫙 펼치고 회전하면 천천히 돌다가 팔을 오므리면은 빠르게 회전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큰 별이 아주 조만한 중성자별이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자전을 해요. 근데 중성자별에서 이제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빠르게 자전하니까 그 전자기파가 마치 등대처럼 깜빡깜빡거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펄서라고 합니다. 근데 펄서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예? 펄서가 두 개. 두 개 보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의 주위를 돌다가 점점 가까워져요. 근데 가까워지는데 좀 점점 느려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를 잃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 잃어버린 에너지는 어디로 간 거냐? 어디로 간 거냐면은 그 중력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이렇게 그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서 노벨상 탄 두 명이 어 이걸 관찰을 해가지고 중력파를 직접 측정한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측정한 거죠. 그걸로 노벨상을 탄 거예요. 중력파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간접적으로 측정해도 노벨상을 타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옳았다, 그 얘기죠. 자, 그 이번에는 중력파를 직접 측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2017년에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되는데 세 명입니다. 라이너 바이스, 베리 클라크 베리시, 그리고 킵 스티븐 플라원, 예, 흔히 킵 플라원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죠. 일반 대중한테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중력파를 직접 검출했을까? 어떻게 검출했냐면, 예, 라이고라는, 아이고! 라이고라는 이제 시설을 만들었는데, 라이고는 이제 약자예요. 레이저, 인터페라미터,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어브저토리, 그 줄여서 라이고. 그래서 라이고를 보면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대뜸 기역자 모양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여기에 반투명 거울이 있어요. 반투명 거울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일부는 저기서 반사가 되고 일부는 반투명 거울을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빛이 왕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주 이 두 길이의 아주 미세한 차이도 검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예상으로는 중력파가 지구를 통과할 때 뭐 양성자 크기보다도 작은,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그 길이가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증폭, 이제 확대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력파를 직접 검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라이고가 관측소가 한 개가 아니고 미국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 이 대충 이 정도 위치에 그 미국 워싱턴주 햄포드 그 관측소가 있고요. 그리고 대충 여기 그 미시시피강 하류 이쪽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리빙스턴 관측소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그러니까 지구를 뚫고 직선거리로 하지 말고 지면 위로 거의 한 3,000km래요. 엄청 멀죠. 예, 그래서 이게 두 개인 이유는 뭐냐면 한 개만 있으면 그 노이즈로 인한 건지 실제 신호에 의한 건지 뭐 그쵸? 의심이 갈 수 있죠. 근데 두 개가 같은 게 나와. 그러면 그 노이즈일 리가 힘들죠. 굉장히 어렵죠. 예? 그리고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검출되는 시간의 차이도 있고 그 시간의 차이로서부터도 또 추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측소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역시 미쿡 대단해. 자,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법칙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파만 예측한 게 아니고 블랙홀도 예측을 했죠. 그래서 2020년에 블랙홀을 그 직접 관측이라고 해야 돼. 직접 관측은 아닌데, 아니 아무튼 관련해서 이 세 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탑니다. 그래서 로저 펜로즈, 좀 아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인하르트 겐첼, 그 다음에 안드레아 미아 게즈, 이렇게 세 명이 이제 블랙홀 관련해서 노벨상을 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우리 은하의 공수자리 방향으로 이제 그쪽에 블랙홀로 추정되는 천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A 스타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놨는데 거기는 우리가 관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별들도 많고 가스도 많고 그러니까 막 그 쉽게 말하면은 아주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 중심부를 보기가 되게 힘들죠. 하지만 막 별의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어케 그 안개를 해치고 은하 중심부를 관찰을 해봤더니 막 이렇게 별들이 되게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관찰을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여기에 뭔가 되게 중력이 강한 천체가 있다. 근데 얘 눈으로 보니까 보이지는 않아. 블랙홀이라는 얘기죠. 어? 근데 나중에 이제 블랙홀을 이제 직접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이제 직접 관찰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지구에 있는 여러 천문대들을 다 묶어가지고 뭐 남극에도 있고 뭐 어쩌고 그런 천문대들을 다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구 크기의 그 가상의 망원경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이거를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 텔레스코프라고 하죠. 그, 그 가상의 망원경을 그걸로 우리 그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A 스타를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 지금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블랙홀은 흔히 말하잖아. 빛초자 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천체다. 근데 왜 보이지? 예, 이게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블랙홀은 어, 말하자면은 이 안에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사건의 지평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 주변에 그 가스들이 빨려가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블랙홀 이것도 아인슈타인이 예측을 했다기보다는 아인슈타인이 만든 방정식을 중력장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이 블랙홀이라는 아주 좀 요상한 그 결과가 나오죠. 아무튼 아인슈타인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인슈타인 좀 껴들었어요. 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다음 아인슈타인이 껴든 거 브라운 운동에 껴들었어요. 이제 브라운 운동은 이걸로도 또 노벨상 탄 사람이 있어요. 예, 1926년에 장 바티스트 페렌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브라운 운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브라운 운동이면 이제 통계 물리학 분야인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브라운 운동이 관찰된 게 뭐였었냐면은 꽃가루 꽃가루를 물에 띄워놓고 보니까 막 꽃가루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어? 아, 그 꽃가루로부터 식물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때문에 얘네가 움직이는 거다. 나중에 석탄가루를 뿌려보니까 그것도 막 움직여. 그러면 석탄은 죽어서 화석이 되었지만 아직도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어 움직인다. 이런 생명의 기운 드립. 우리는 알죠. 그 주변에 있는 물 분자들이 꽃가루나 석탄가루 같은 거하고 충돌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막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브라운 운동.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막 뭐 무슨 벌레처럼 막 움직이는 거. 이게 물 분자예요. 그걸 물 분자로 볼 수 있고 지금 파란색으로 궤적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꽃가루가 이동하는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뭐 볼츠만 상수 그리고 볼츠만 상수라는 거는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건데 그럼 아보가드로 상수 그래서 그 기체에 대한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르면은 섭씨 0도 1기압에 22.4리터 부피 안에 그 기체 분자가 약 6.02 곱하기 10의 23승기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브라운 운동을 관찰을 하면은 볼츠만 상수, 아보가드로 수를 측정하는 게 가능해요. 즉 분자라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예, 대단하죠. 따지고 보면 이것도 아인슈타인이 껴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물. 이건 뭐냐면은 일단 이거 가지고 노벨상 탄 사람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2001년에 탔어요. 예, 거의 이제 최근에 가깝죠. 그래서 보면은 에릭 얼린 코넬 그리고 볼프강 캐털리 칼 에드윈 위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입자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 페르미온하고 보손 입자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페르미온은 얘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적용돼요. 그래가지고 한 상태에 한 개밖에 못 들어가요. 하지만 보손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개가 그냥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그림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한 곳에 쌓이는 그것을 이제 그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넓은 영역에 이렇게 있다가 점점 영역이 좁아져 가지고 한 곳에 아주 밀집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아이고 뭐 이런 걸 내가 그리면 더 이상하네. 암튼 그렇죠? 그렇게 뭘 그래.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아인슈타인이 끼어들었고요. 자, 다음은 예, 이제 EPR 역설. 예, 이제 EPR은 이름에도 딱 나오죠. 아인슈타인, 나 껴들었다. 그리고 포도스키, 로젠, 그 사람 세 명의 이름을 딴 거고, 뭐 EPR 역설을 달리 또 표현하면 벨의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200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 세 명이 탔습니다. 그래서 알렌 아스페, 그다음에 존 프랜시스 클라우저, 그다음에 안톤 찰링거 이렇게 세 명이 탔는데 EPR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그러니까 사실 좀 아인슈타인은 양자 물리학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그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이 있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어? 아인슈타인이. 그랬더니 양자 물리학의 그 핵심 인물인 그 보호가 뭐라 그랬어?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마라. 웃겨. 어? 그래서 EPR 역설은 그 양자 물리학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 등등등등이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안 그렇다. 양자 물리학에서 예측하는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줬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여기 스핀이 0인 입자가 한 개 있는데 얘가 이제 분열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스핀이 업이고 스핀 업, 하나는 스핀 다운. 그러면 합치면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막 되게 멀어요. 막 그 막 몇 광년. 그러니까 빛이 가는데 뭐 몇 년이 걸리는 그렇게 되게 먼 거리예요. 근데 이제 그 뭐냐 제일 유명한 걸로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있죠. 그래서 그 상자를 열기 전에는 고양이가 그 죽어 있는 상태와 살아 있는 상태가 혼합된 거고 상자를 열어야 죽어 있는 있거나 살아 있거나 그게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이쪽 하나를 까봐가지고 스핀업인 것이 관찰이 되면은 반대쪽은 스핀 다운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죠.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치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정보가 이동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고 사전에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핀 0이 되도록. 그러니까 한쪽이 스핀이면 다른 쪽은 스핀 다운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에 맞춰 놓은 거를 양자적으로 얽혔다. 어? 라고 말을 하는데 예, 이게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 실험해 보니까 예, 실험에서는 양자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틀려버렸어요. 틀린 걸로도 유명하네요. 자, 참 별의별 거에 다 껴들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아인슈타인은 양자 물리학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양자 물리학이 발전하는데 또 기여한 사람이기도 해요. 상당히 모순적이죠. 자, 아인슈타인 없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레이저에도 껴들었어요. 예.
이걸로 또 관련해서 노벨상 탄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196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세 명이 탔는데 찰스 하드 타운스, 그다음에 니콜라이 겐다니예비치 바소프, 그다음에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프로호로프, 이렇게 세 명이. 그래서 이 레이저라는 게 그 고유 명사라는데 그냥 일반 명사가 아니에요. 약자예요, 약자. Like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아이고 어려워. 그래서 레이저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은 뭐 전문적으로는 3준위 레이저하고 4준위 레이저가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3준위 레이저로는 예를 들어 그 루비 레이저, 합성 루비를 좀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4준위 레이저로는 그 ND 야그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는데, ND는 네오디뮴, 그 자석으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야그는 뭐 이트리움, 알루미늄, 가닛은 이제 그 석유석, 뭐 하여튼 그 3준위 레이저로 얘기를 하면은 그 일반적으로 그 에너지가 높은 데에는 좀 전자들이 많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뭐 전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자연의 일부니까 고소공포증을 느끼나 봐요. 그래가지고 원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는 전자가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근데 낮은 곳으로 잘 못 내려가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준 안정 상태, 영어로는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잘 못 내려가고 전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게 돼요. 그러면은 높은 곳에는 좀 덜 있는다고 했는데, 반대로 높은 곳에 많이 모여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밀도 반전, 영어로는 population invers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쨌거나 결국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긴 떨어져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자발적인 방출, spontaneous emiss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빛을 이렇게 여기다 쪼여가지고 자극을 해. 그거를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흡수시켜요. 그러니까 유도 흡수를 시켜요. 그러면은 이거에 자극받아가지고 이제 빛이 나오게 돼요. 요거를 이제 유도 방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쌓여가지고 강한 그 빛을 내놓게 되겠죠. 그게 바로 레이저예요. 그래서 이 레이저에도 아인슈타인이 끼어들었다. 예, 이제 마지막 고체 결정의 비열, 이걸로도 노벨상 탄 사람이 있는데 피터 조셉 윌리엄 디바이. 근데 노벨 화학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화학에도 끼어들었네요. 참. 근데 사실 정확하게는 이제 디바이가 이제 노벨 화학상 탄 업적은 뭐 쌍극자 모멘트 등등등등 해서 분자 구조 파악하는 업적으로 탄 거고, 정말 화학스럽죠. 그런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그 디바이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고체 별정의 비열에 관한 모델이 있어요. 예, 좀 디바이 모델은 포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논은 그 이제 그러니까 포톤이 이제 그 광자 빛의 알갱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논은 소리의 알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아니 아무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디바이의 그게 물론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하긴 하는데 이론이 좀 어려워요. 아인슈타인은 그보다는 좀 더 쉬운 이론으로. 근데 보면은
그 실선이 디바이, 점선이 아인슈타인 거의 크게 차이 안 나죠. 예, 이걸로 봐도 아주 대단해요. 예, 좀 낄낄빠빠를 모르긴 하지만 예, 뭐 성과는 좋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 그 빠박쌤의 물화생지 썰막 그냥 물론 과학자가 평생 한 분야만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다들 여러 분야를 연구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다 한 분야도 이제 조차도 그 유명해지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여러 분야에서 이제 유명한 예, 그러니까 좀 질투 섞여서 말하면 낄끼빠빠를 모르는 예, 그런 네, 아인슈타인의 업적에 대해서 예, 오늘 썰을 풀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